신용시장의 불완전성과 투자라는 이야기 해보려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시장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그냥 이자율은 이자율이라고 해요. 이자율은 이자율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할 때 이자율도 그냥 그 이자율이고 차입을 할 때 이자율도 그 이자율이라서 저축할 때나 차입할 때나 이자율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점간 자원배분 평면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릴 때도 저축할 때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었고 차입할 때도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축할 때 이율이 3%면 대출할 때도 이율이 3%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치?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임대료, 적어도 인건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또 이윤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금 이자율보다는 대출 이자율이 높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R로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모형상에서 편의상 그냥 가정한 거예요. 편의상 이제 가정된 것. 근데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저축 이자율, 저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죠. 저축 이자율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대출 이자율을 RB라고 할 거거든요. 보통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아요. 대출 이자율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내가 대출을 해주면 적어도 기업들이 먹튀하진 않는다. 상환은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월급 주기 위해서, 임대료 내기 위해서, 그 정도만 높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상환이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부도나 버리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시장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어요. 우량 기업이 있고, 상환이 예측됩니다. 불량 기업도 있다고. 불량 기업은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미상환이 예측됩니다. 물론 예측대로 전개되는 건 아닌데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우량 기업만 존재하게 되면 조금만 높으면 되는데 현실 경제에선 불량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야. 불량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행은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우량한지 불량한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환이 되는 기업인지 상환이 안 되는 기업인지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은행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을 짤 때에는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3%, 이것도 뭐 인건비 이런 거 없으면 3%일 수 있었는데 아니야. 6% 불량기업 늘었어. 7% 불량기업이 더 많아진 것 같아. 9%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쉬운 게 불량기업들은 안 빌려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은행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량기업뿐만 아니고 불량기업들도 대출을 해간다는 것인데 우량기업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상환할 건데 불량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너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 투자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제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자율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한계 생산성을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부탁드리거나 요청하진 않을 것이지만, 어떤 경제에서 이제 기업이 고민하는 건 이거라고 해요. 기업이 고민하는 것은 이자율하고, 요거 미래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하고 감가상각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려면은 엄청 어려운 수식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투자할 때 이거 미래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 고려해야죠.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맞잖아.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은 기계를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수식이 엄청 새로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R 플러스 델타 유저 코스트의 그 가로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MPK2인데 원래는 커피 머신 가격하고 제품 가격이 곱해져 있었죠. 둘 다 1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둘 다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자율하고 이제 미래의 한계 생산성하고 요거하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면 투자 안 합니다. 이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오른쪽이 더 크면 이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조금 어색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 돈 가지고 투자를 안 하거든요. 대출 받아서 하거든. 따라서 자,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보자고. 자금 조달을 대출로 해야 된다라면은 이거 이자율은 저축이자율이거든요. 그걸로 못 빌린다는 거예요. 못 빌려. 못 빌리고 실제로는 이걸 하고 저울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RB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하고 MPK2 마이너스 델타, 이 둘을 저울질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이 만약에 더 크면은 대출 이자율이 좀 부담되니까 대출 안 해.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렇지? 뭐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막 투자가 증가하니까 대출 많이 받으니까 이율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하고 내가 자본에 투자했을 때의 생산 가치하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일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폴트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 무슨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둘 사이의 값어치가 다르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안 좋은 쪽에 보장해줘야 되는 이제 추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여기는 이제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RB 높죠, R 낮죠. 그 사이의 격차를 우리는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폴트 프리미엄. 우리는 사실 대출 이자율보다 좀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에요. 그치? 따라서 요거를 수식적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해도 돼. RB 넘어가면은 R 플러스 디폴트 프리미엄하고 MPK2하고 델타 빠진 거 요거 두 개 저울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균형에선 어떻게 된다고? 등식, 그치?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하고 MPK2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디폴트 프리미엄, 자, 요걸 가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식적으로 조금 지나쳤죠. 수식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재차 설명드리자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 예금 시 이자율하고 대출 시 이자율, 은행의 마진을 말하는데 이를 우리가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신용 시장이 불안정하거든요. 왜? 모르거든. 갚을 기업인지 못 갚을 기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량 기업과 불량 기업이 공존하는 현실 경제에서 당연히 차입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격차를 우리가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지간히 감이 오면은 그 프리미엄을 줄일 수는 있지. 그지? 근데 모르겠거나 불량 기업이 늘어나면은 우량 기업들마저도 대출 시 부담이 커져서 투자를 안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은행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이 디폴트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지? 왜냐하면 신용시장이 완전하다면은 얘네들은 좀 고율로 때려서 뭐 못 갚더라도 은행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안 해주고 우량 기업들만 빌려주면은 그게 훨씬 낫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죠.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율을 그쪽에
너무 높게 잡아버린다면 시장의 투자가 너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